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예, 수요일이고요. 아주 기다리던 단비가 전국에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대가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동안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봄비치고는 양이 꽤 많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숲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반가운 단비가 내리는 건 참 다행인데 바람도 꽤 많이 불고 정말 크고 튼튼한 우산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이번 비는 주로 남해안과 제주산, 지리산 부근에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비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산불이 난 뒤에 비가 집중되면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미리 잘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은 폭우 수준입니다. 어제부터 제주 산지에는 이미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해안가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고 있는데요. 시설물들이 날아갈 수 있는 위력이어서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2.5도, 대전은 12.7도, 대구는 14.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은데요. 서울과 광주 16도, 부산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첫 번째 이슈는 2024년 최저임금입니다. 어제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260원보다 2,380원 오른 12,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내놨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나 양대 노총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월 250만 8천 원입니다. 양대 노총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치솟은 공공요금을 고려해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가 워낙 올라서 이것만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 이거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싶어서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같은 우려에 대해 유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가 대결하는 을들의 싸움으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전하면서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골목 상권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질과 임대료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논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저임금과 또 자영업자들의 참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잘 지원해 줄 방법은 없는지 더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십시오. 다음 이슈는 강간 거짓 신고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이 거짓 신고를 했다가 직결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14일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한 남성은 위치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나 제주도 거짓말인데 하하하 라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는데요. 경찰은 만일의 피해 가능성을 대비해 경찰차를 4대나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거짓 신고임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없다라고 했다가 경찰관이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라고 재차 물어보자 남성은 횡설수설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다가 결국에는 라며 거짓 신고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장난칠 게 따로 있죠. 정말 괘씸한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거짓 신고였다는 걸 밝힌 뒤에도 태도가 그렇게 뻔뻔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남성은 거짓 신고를 인정한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되레 경찰관에게 거짓 신고를 인정했으니 그럼 끝난 것 아니냐라는 등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진짜 강간 피해를 당했을까 봐 경찰차가 4대나 출동을 했는데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냥 없었던 걸로 하죠라면서 얼버무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직결 심판에 회부됐는데요. 직결 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신고로 인해 실제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 거짓 신고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니 출동 경비나 이런 거 다 산출해가지고 그대로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런 신고 때문에 진짜로 다른 데서 이런 범죄가 있을 때 출동 차량이 5대인가가 다 이쪽에 가 있으니까 못 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이거 엄하게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신종 요금 먹튀입니다. 택시 요금을 1원 등 소액만 계좌이체로 결제하며 3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상습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30회에 걸쳐 택시 요금을 소액만 이체하는 방식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가 이런 수법으로 탄 택시의 요금은 모두 5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수십 차례 이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는지 또 들키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택시기사가 손님이 이체한 알람만을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렸었던 건데요. A씨는 입금자명, 보내는 그 입금자명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불해야 될 택시의 요금을 적어 마치 정상 요금을 낸 것처럼 택시기사를 착각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예컨대 택시 요금으로 15,700원이 나오면 입금자명에 15,700원이라고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A씨가 택시기사에게 실제로 낸 돈은 정말 황당하게도 1원, 100원 등 말이 안 되는 소액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택시기사는 숫자 15,700원만 보고 요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악용한 거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면서 무임승차 신고 건수가 늘고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요금을 이체받을 때는 반드시 정확한 요금 금액을 확인하라고 전했습니다. 야, 이걸 또 이렇게 합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지능범죄입니까? 뭡니까 이거? 참. 아이고. 아, 황당합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교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만나.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뭐예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인생은 고기서 고기, 고기서 만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저기압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아침부터 웬 고기 타령이냐고요? 채널A가 고기만 다루는 맛집 투어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맛집 투어 프로그램은 참 많았는데 고기만 다룬다는 게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고깃집에 가서 가장 반가운 문구가 뭐냐? 인생은 고기서 고기, 그리고 저기압일 때는,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라는 이 글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마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청자분들도 반찬을 끓일 때 꼭 고기 한번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처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채널A가 고기서 만나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최초로 고기만 다루는 맛집 투어 프로그램이거든요. 다양한 지역의 고기 맛집과 또 고기를 즐기는 방법 등 고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먹을거리 중에서도 이 고기 사랑 또 각별한데 이 고기는 또 누가 맛깔나게 소개하느냐에 따라 또 그 맛이 달라질 텐데 누가 소개해 줍니까? 자, 먹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하죠. 먹부심 1인자이자 정말 먹방의 대명사 강호동 씨가 나섰어요. 와, 지금 강호동 씨가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기다가 친화력 갑이죠.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는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도 가세를 했고, 아니 그리고 이 정도면 반칙입니다. 얼굴도 너무 예쁜데 국악, 우리 소리도 너무 잘하는 그 어여쁜 또 국악인 송소희 씨가 이 고기 맛을 내는 비법을 낱낱이 파헤치는 요원으로 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좀 보던 얼굴이 해도 이게 조합이 중요하거든요, 예능은. 그런데 강호동, 김호영, 송소희, 이거 못 보던 신선한 조합이에요. 그 케미가 기대됩니다. 네, 고기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보여줄 고기사 만나. 고기사 만나고 싶은데 언제 방영될까요? 네, 다가오는 4월 11일 화요일 밤 9시 10분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매번 먹어도 왜 고기는 자꾸 새로운 맛일까요? 하지만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것이 바로 고기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위별로 차근차근 배우고 즐기고 또 맛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 부위는 어떤 부위일까? 나 저 부위 안 먹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이 고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으니까요. 본방사수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알아보죠.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심영탁 18살 연하 일본 여성과 결혼하다입니다. 평소 일본 애니메이션과 피규어에 남다른 애착을 가져온 배우 심영탁 씨가 4년간 교제해온 일본 여성과 오는 7월 결혼식을 올린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심영탁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비 신부는 어떤 분일까요? 너무 궁금하죠. 이 심영탁 씨의 예비 신부는요, 일본 현지에 굉장히 유명한 장난감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이 직원이라고 합니다. 4년 전에 방송 촬영으로 인해서 이 일본을 방문한 심영탁 씨가요, 이 장난감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가까워지면서 연인으로 발전해 무려 4년 동안 심영탁 씨와 교제해 왔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는 올해 1996년생이거든요. 역시 이 한 방송의 예고편에서 심영탁 씨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태어났다라는 이 문구가 나온 걸로 봐서는 18살 차이인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화 캐릭터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장난감 그렇게 좋아하더니 심지어 또 이 예비 신부도 장난감 공장에 다니는 분이라니 대단한데, 과거 방송에 심영탁 씨가 출연해서 내가 왜 이렇게 장난감, 만화 캐릭터를 좋아하게 됐는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그래서 장난감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 나이를 먹고 여유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갖고 싶었던 게 장난감이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왜 우리 어렸을 때 나 내 방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 심영탁 어린이, 심영탁 소년이 상상한 방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좀 커서 여유가 생기니까 내 방을
그렇게 꾸미고 싶었다. 이렇게 만화 캐릭터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심영탁 씨 어머니 역시도 이 심영탁 씨가 어린 시절부터 장난감을 참 좋아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넉넉치가 못해서 아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계속해서 사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영탁 씨가요, 어렸을 때부터 효자였어요. 부모님을 조르거나 보채거나 막 찡찡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뒤에야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좀 사도 되나요? 라고 해서 샀더니 그게 바로 다 장난감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영탁 씨 부모님 이렇게 아들이 물어봤을 때 굉장히 우리 아들 효자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난감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심영탁 씨 커플입니다. 연애 기간이 4년이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 기간이어서 잘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일본과 한국에 떨어져 사는 요즘 말로 롱디라고 이 장거리 연애 커플이잖아요. 흔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 두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못 보는데도 이 사이에서 서로의 굳건한 마음을 못 보면서 대화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래 우리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마음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면서 애틋한 마음을 키우던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을 굳혔으니까 결혼 준비하고 해서 오늘 7월 일본에서 먼저 결혼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한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왜 한국에서 먼저 하네? 아닙니다. 옛날에도 우리 전통 혼례 때도 이 신부 집에 가서 먼저 하고 신랑 집에 와서 인사했잖아요. 네. 당연한 예법이니까 다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주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만나봅니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팬들에게 편지 쓴 황영웅, 조금만 참아주세요입니다. 트로트 경연대회 최종 우승 후보였다가 과거사 논란으로 방송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한 황영웅 씨가 자신을 둘러싼 어긋난 팬심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사 논란에 휩싸인 황영웅 씨입니다. 팬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고요. 네, 일단 황영웅 씨라고 하면 이 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학교 폭력, 그리고 데이트 폭력, 그리고 폭력 전과 등 이 과거 사생활 구설에 오르면서 우승 후보였다가 하차를 하게 된 인물이죠. 하지만 이 팬들이요, 이런 논란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송사 앞에서 황영웅 인권 사수, 기자들 마녀 사냥 중단하라, 가짜 뉴스 엄마들 뿔났다라는 이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이면서 이 황영웅 씨의 무고함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이 황영웅 씨가 팬카페를 통해서 이 팬덤을 진정시키기에 이릅니다. 방송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이 방송국에 항의를 해주시거나 또 저를 욕하는 사람들과 싸워주시는 게 감사해야 마땅할 일이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조차 너무나 괴로운 일이다. 억울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스타를 향하는 응원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요.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려는 이 잘못된 팬심은 가수의 이미지만 실추시키고요. 저는 사실 황영웅 씨가 이 소속사를 통해서 아마도 입장문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받고 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글쎄요, 제가 너무 좀 예민한 걸까요? 나를 위해서 항의를 해주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영웅 씨 팬들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황영웅 씨의 어떤 과거 학교 폭력도 데이트 폭력, 여자친구가 방송 인터뷰에 나섰거든요. 요거를 다룬 방송이 나가자 이 해당 방송국 게시판에 이제 팬들이 막 비난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보는 분들이 대다수는 이게 눈살을 찌푸리게 된 거죠. 거기다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신동엽 씨, 진행자가 또 무슨 죄일까요? 신동엽 씨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 방송국에 전화를 막 다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방해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집단 행동까지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황영우 씨를 둘러싼 이 학교 폭력 논란은요. 서울 지하철역까지 불똥이 튀었다 그래요. 네, 최근 강남 옥상 5개 광고에 황영우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냐? 팬들이 이 사이트에서요, 요즘 막 투표를 많이 하면 이 업체에서 대신 광고를 진행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등을 해서 이 광고가 성사가 됐고요. 이후 지하철 역내 광고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황영웅 씨에 이어지는 이 지하철 광고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황영웅 씨 광고를 거절했다. 이유가 뭡니까?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하철역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다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이런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그런 연예인, 가수 관련된 광고를 올릴 수가 없다. 이게 뭐 가수 그때 오디션 참가자였죠. 황영웅 씨만 톡 집어서가 아니라 다른 가수, 다른 아이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 왔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거짓말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황영우 씨가 트로트 경연대회 참가 전에 6년간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스타를 만들 때 요즘은 그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 스타가 되지 않아요. 그 스타가 겪어온 이 스토리까지도 이 브랜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황영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트로트 경영 대회에 출연을 할 때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에서 생산직으로 6년 동안 근무한 부분이 부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부품 업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황영웅 씨 계약직 인턴 경력이 의심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비정규직이었는데 이 비정규직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2년 이상 일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6년을 네. 일했다라는 게 좀 의아하다라는 거고요. 인턴 신분으로 2년 이상 있으면 이거는 그 회사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황영우 씨 이 하청업체 상주 근로자였을 이 가능성이 다시 한번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일단 황영우 씨 소속사 측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황영웅의 이 월급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증명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이 업체에서 약 7년 동안 수습 및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음을 확인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 사과문과 이 공식 입장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낼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자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우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황영웅 씨의 구설은 참 이상한 방향으로 또 흘러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정말 이상한 방향인 게 만약에 정말 2년 뭐 계약 해야 되는데 그럼 6년을 이건 사실 사회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 노동법을 악용하는 사례여서 이것까지 사실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말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대중이 황영웅 씨의 어떤 논란에 대해서 따갑게 보고 있다는 거를 저는 팬들이나 소속사나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너무 돈 넘은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돈 넘은 감싸기냐면 뭐 단순히 항의글 올리고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그동안 보면 학교 폭력 논란이 인 연예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활동 아예 중단하거나 그래서 아예 한마디도 못하고 아니면 뭐 공개할 작품이 있어도 연기하고 대다수가 함께 숨죽였는데 좀 그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저는 황영웅 팬이나 소속사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황영웅 지키면 사람들이 믿어줄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가수를 원한다면 이건 대중 연예인이잖아요. 결국 많은 대중이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만 지키고 우리만 사랑해서는 황영웅 씨 정말 지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미지가 악화된다는 사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죠. 연애를 알고 네 번째 키워드는 이가 빠질 때까지 노래하겠다던 고현미, 하늘의 별이 되다입니다. 1960년대 톱가수이자 이미자 패티김 씨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고현미 선생님의 별세 소식에 가요계가 큰 슬픔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셔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이러셨는데 참 허망해요.
너무 정말 허망하고요. 사실 이 고인이 되신 이 현미 선생님께서 지난 2007년에 데뷔 50주년 그 기념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시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이가 확 다 빠질 때까지, 말하자면 이가 다 빠지면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빠질 때까지는 내가 노래하겠다. 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노래하겠다. 은퇴의 순간은 내가 목소리 안 나올 때다. 이렇게 음악에 대한 의욕을, 열정을 그렇게 보여주셨었거든요. 사실 지금 안타까운 사고 바로 전날까지도 지인들하고 저녁 식사 하셨다고 하는데 생전에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정말 이 믿기지 않는 소식 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습 봤으면 좋겠네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봐라, 보청기 했다. 가수들이 꽝꽝거리는 데서 야간 업소에서 노래가 귀들이 다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후배들 만나면은 선생님 보청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우리가 이 욕심 없이 살아요. 왜? 그냥 다른 데다 건강하니까 그나마도 뭐 이거 보청기 하나 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팬들이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60년대 가수 그러면 지금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한명숙 씨도 활동 못하죠. 또 오맹란 씨도 영화 배우지만 활동 못하죠. 최희준 씨, 뭐 위키리 씨, 박형준 씨, 남보 씨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나한테 미야, 오맹란이 날 들어 그래. 야, 미야, 노래도 열심히 해주니까 대리 만족한다. 고맙다. 한명숙 씨도 현미야, 노래도 열심히 하니까 그게 너무 고맙다. 나만 없으면 이제 다 없어지잖아. 네, 이렇게 건강하셨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은 분들도 참 놀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망 하루 전에 목격담이 전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에 가장 먼저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도 크시고 건강하셔서 100세까지는 아주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들 당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어제 저녁에도 지인과 식사를 하셨다더라. 왜 사망하셨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았을 텐데 라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 황당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택에서 혼자 사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은 누가 발견하게 된 겁니까? 네, 혼자 사셔서 혹시 혼자 살지 않았으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4일 오전 9시 37분쯤에 팬클럽, 현미 가수 팬클럽 회장분이 발견하셔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으셨어요. 경찰은 이렇게 봤을 때 뭐 어떤 특별한 타살 혐의점, 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게 없다고 보고 아마도 숙환으로 별세했다. 요거에 좀 높은 가능성, 무게를 두고 있긴 한데 다만 최초 발견자인 팬클럽 회장이라든가 유족들을 불러서 그래도 명확하게 사연이 뭔지에 대해서 좀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이 현미 선생님의 병원 치료 내역 같은 걸 이제 확인을 해서 정말 지병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나 뭐 최 기자나 저희 연예 기자도 처음 듣고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현미 선생님하고 제가 조금은 친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면서도 앨범 CD 내시면 홍 기자 나 CD 냈어 주소 좀 불러봐 막 이렇게 코로나니까 집으로 이제 주시고 또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조금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노래하시면 한번 와서 봐봐 그래서 제가 사실 가서 봤는데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목청이 좋으셔서 정말 저도 한 100세는 거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차였기 때문에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이 현미 선생님의 죽음에 가족들도 굉장히 크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현미 선생님의 이 두 아들들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조카죠. 이 배우 한상진 씨도 아주 급하게 어제 연예부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밝혔습니다. 현재 화보 촬영차 미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가족도 없이 혼자
혼자 사시는 이모가 그렇게 쓰러져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면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주 비통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 안타까운 죽음도 전하고 싶지만 고인이 남기신 어떤 말씀, 우리가 새겨야 될 것도 조금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한 지난해 말이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홍 기자, 나 현미예요. 이러시면서 전화를 하셔서 네. 오늘도 행복했냐고 하면서 하루만 행복하면 된다고.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하루치 행복 만들면서 살자고 얘기하셔서 그때 뭔가 먹먹했거든요. 다 같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치 이 행복한 아침 보시면서 하루 출발해서 하루치 행복씩만 만들면서 살면 그게 평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도 주제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신가요? 예전에는 정말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뭐 이거였거든. 남진 씨 노래처럼. 누구나 다 한 번쯤 상상해봤을 것 같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도 자주 했던 상상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갑갑한 일상에 지쳐 전원으로 향했던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네가 사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집입니다. 저 푸른 초원위에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가 사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집. 그 첫 번째 스타는 바로 개그맨 장동민 씨입니다. 장동민 씨가 또 그렇게 멋진 집을 지었나 봐요. 저 푸른 초원위에 살아요? 장동민 씨? 네, 장동민 씨 저 푸른 초원위에 사는데 그 장소는 강원도 원주예요. 아, 그래요? 2019년에 한 방송을 통해서 그 집을 공개를 했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이 전원주택의 대지가 한 200평이고 집이 있는 이제 이제 건평 고기가 150평인데 요게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려 방이 8개, 화장실이 4개,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편백 찜질기가 있는 찜질 그 룸도 있고 거기다가 PC방도 있고 거기다 스크린 골프방까지. 아니 이거 정말 저택입니다. 뭐 펜션이에요. 아니요.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캐슬이 아닐까 싶은데 얘기만 들어도 지금 집의 규모가 으리으리한 것 같거든요.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장동민 씨의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보실 공간은요. 외경과 그리고 주방입니다. (20대) 때부터 전원 생활하는 게 꿈이었거든? 으리으리합니다. 네. 밖에서 봤을 때부터 그렇고 그러네. 안에 들어가도 너무 예쁜데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공간은요. 제가 요즘 이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더 부러운 공간이기도 한데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두 번째 공간 바로 스크린 골프방입니다. 와 미쳤다 이거. 와 오빠 개짱이다. 거짓말이야. 와. 리스펙.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이게 어쨌든 스크린에다 쏘는 거잖아요. 영화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이게 끄는 인터넷 연결한 거라서 여기서 불 다 끄고 영화 보면은 극장. 와 짱이다. 으로 변신도 하네요. 저 대단하네요. 집에 극장이 있다니. 아니 근데 저것뿐이 아니라요. 무슨 편백 찜질기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공간은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쌓인 피로가 바로 풀릴 것만 같은 편백 찜질기가 있는 공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와 이거 봐. 진짜 완전 높아. 마사지. 찜질기인데 와. 이거는 진짜 여자들이 엄청 좋아해. 이거 짱이지. 진짜 몸이 쫙 풀려.
여기 족이 들어가 있는 이야, 거야. 네. 저거 다 보니까 전원주택에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 이 장동민 씨가 처음에 이 원주로 갈 때는 나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요 꿈만 가져갔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집을 설계를 해서 집을 이제 설계 받은 거죠. 집을 짓고 이러면서 아, 이거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요거 설계 단계부터 반영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그거를 앞으로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그 팁을 공개했는데 바로 뭐냐면 아주 현실적이에요. 방충망 있죠. 요 방충망을 한 겹으로 하지 말고 꼭 두 겹으로 해라. 말하자면 아무리 방충망에도 작은 구멍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벌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두 겹으로 이렇게 아마 어슷하게 비껴서 하면은 벌레를 더 잘 막아서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요거를 고려해서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무슨 원두막 있죠? 네. 이렇게 원두막에 지붕 있고 기둥 있으면 이것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좀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벌레, 모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망설이는 거거든요. 아, 예인 씨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원 생활 선배인 장동민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줬는데요. 바로 미꾸라지 한 마리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집 안에 미꾸라지 한 마리를 놓으면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들을 다 잡아먹어서 집에서 모기를 볼 일이 없다고 하네요. 아, 그게 또 노하우군요. 미꾸라지. 네. 네. 근데 장동민 씨는 뭐 20살 때부터 전원주택에 살겠다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런 꿈을 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올해 40대 중반인 장동민 씨는요, 2019년 한 방송에서 이 자신의 전원주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0대에 내가 그 흔한 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정말 30대 내내 열심히 일만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만 위해서 살다가 문득 내가 나를 위해서도 시간을 좀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전원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좀 무너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요.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원주에서 전원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가만 들어보니까 집에 있는 모든 시설이 거의 리조트급인데 근데 장동민 씨가 참 착한 게 가족들과 또 아픈 누나를 위해서 대저택을 짓고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요. 네, 그 장동민 씨가 늘 인생에서 내 1순위, 2순위는 이제 엄마와 큰 누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동민 씨가 개그맨이 됐더니 어머니가 눈시울을 적시시면서 나도 이제 좀 넓은 집에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17평 아파트에서 식구 8, 9명 이렇게 그래요? 같이 살았다고 해요. 너무 그러다 힘드셨겠다. 보니까 근데 네. 이 말을 듣고 내가 아직 돈은 못 벌었지만 그래도 연예인이 된 이 장동민 씨가 엄마 소원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실제로 좀 넓은 집을 구했는데 식구들한테는 전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월세로 이제 그 넓은 집을 구한 거예요. 월세가 만만치 않았겠죠? 이걸 가족들 모르게 내가 월세를 다 냈다. 이렇게 2014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방금 보셨던 그 원주의 그 전원주택 이게 2019년에 공개를 한 거였는데 요 공개할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집에 굉장히 넓어 보이는 요 집에 조카들까지 11명이 또 같이 산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큰 누나가 올 때 이 누나가 좀 몸이 편찮으시거든요. 이 누나, 휠체어 타는 누나를 위해서 이 방들, 문턱을 다 없앴다. 이렇게 큰 누나에 대한 아주 각별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 지금 잠깐 얘기하셨는데 장동민 씨가 누나한테 그렇게 애틋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장동민 씨 1남 2녀 중 막내인데요. 어린 시절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할머니 댁에서 이 누나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거 큰 누나가 장동민 씨에게 이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엄마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누나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90만 원을 나한테 썼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억을 벌면 9천만 원은 우리 누나를 위해서 써야 한다. 라면서 이 누나에 대한 남다른 이 애틋한 마음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장동민 씨가 방송에서 누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아파졌는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서 써주던 누나가 어떻게 아파졌는지 좀 공개한 적이 있어요. 누나가 25무렵까지 굉장히 건강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좀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장동민 씨가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해서 보니까 병세가 완전히 악화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 병원을 다니면서 원인을 찾아내려는데 좀처럼 찾아지지 않다가 드디어 어느 한 신경외과에서 병명을 받게 됐는데 이 류마티스, 이 신경계통의 희귀병이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휠체어에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 희생하고 고생했던 누나를 위해서 당연히 그 주택의 문턱을 다 없앴던 거죠. 네, 이렇게 큰 누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 역시 원주 전원주택으로 데려간 이후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 전원주택이 장동민 씨에게는 여러모로 참 중요한 공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의 아내와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해서 아주 깜짝 이 연예계를 놀래킨 장동민 씨인데요. 이 장동민 씨 연애할 때 아내분을 원주의 전원주택으로 데려갔는데 이 아내분이 장동민 씨 가족을 보자마자 너무 살갑게 마치 예전에 알던 사람처럼 너무 살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장동민 씨가 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저게 연기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한 가족 같은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첫날은 그래 내가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아내분의 움직임을 봤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이 됐을 때였어요. 눈을 딱 떴는데 아내분이 2층에 없었대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나 도망갔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모습을 보고 장동민 씨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내분이요. 이 외출했다가 한 손에는 자신의 엄마 손을 딱 잡고 한 손에는 이 강아지 산책줄을 딱 잡고 이 산책을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장동민 씨가 이 여자다. 내가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럼 장동민 씨는 결혼하고도 그 원주의 전원주택에 사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민 씨는 결혼 후에 아파트에서 꿈같은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 전원주택러의 삶을 포기하고 아파트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장동민 씨는 아내가 신혼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어떻냐고 해서 좋다라고 했다. 모든 개인 취향은 사랑의 힘으로 극복된다.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해주겠다. 라고 했다며 아내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네, 결혼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결혼할 사람은 딱 보면 느낌이 온다. 뭐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장동민 씨도 아내와의 첫 만남에서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 MC 두 분은 딱 보셨을 때 그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장동민 씨 같은 경우에는 나도 이런 자리에서 이 배필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임이 이 장동민 씨가 아는 이 동생네 부부가 있대요. 그래서 이 동생네 부부가 장동민 씨에게 공 치러 가자, 골프를 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그럼 총 3명이잖아요. 한 명이 더 필요한 자리라 이 동생네 부부가 아는 이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첫 만남에서 느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리고 장동민 씨가 아내에게 더욱 호감을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이 아내분이 자신의 친정, 그러니까 자신의 이 부모님과 아주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장동민 씨 첫 만남 때부터 나타났는데 통화를 자주 하는 모습이 보여서 처음에는 이 사람 알고 보면 여자친구, 이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이 자신의 엄마인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장동민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바로 지난달에 올해 3월에 원주시 홍보대사가 됐어요. 결혼 전에 원주에서 전원주택 짓고 살다가 뭐 결혼 후에는 거기에는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 계시니까 오갈 거고요. 자, 장동민 씨가 막 어떤 결심을 밝혔어요. 내가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원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열심히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과거 이 장동민 씨가 조금 말실수로 구설에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가족 안에서 저는 점점 성장하는 장동민 씨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민 씨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네가 사는 저 푸른 초원이의 그 집 두 번째 스타는 바로 배우 김수미 씨의 며느리죠. 배우 서효림 씨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는데 네네. 김수미 씨가 집을 줬다고 명의를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 전원주택인 모양이죠? 맞아요. 가평에 있는 전원주택 그거를 이제 며느리 명의로 해준 건데 서유림 씨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기에 쭉 일주일 내내 있는 건 아니고 5도 2천,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촌에서 이 가평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화보 속 이제 서유림 씨가 배우고 연예인이다 보니까 화보를 찍잖아요. 화보 속 내 모습과 그곳에서 이 가평에서의 내 모습은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인데 나는 그게 너무 재밌다. 가평에서는 며칠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그냥 텃밭 가꾸고 있고 또 장작을 패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어떤 흐뭇함, 만족감 이런 걸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제 목표는 5도 2촌입니다.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이제 시골에서. 궁금한 게 서유림 씨의 그럼 서울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유림 씨의 가족이 사는 서울의 집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일단 거실이 아주 넓고 먼지 한 톨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깨끗한 집인데요. 이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도 이렇게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이 귀여운 아기 장난감도 있고요. 벽면에는 아기 이유식 이 식단표가 아주 빼곡한데요. 아쉽게도 이촌에 있는 이 전원주택 영상은요, 서유림 씨가 공개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집도 저렇게 널찍하게 그렇게 좋은데. 저도 같은 생각을 서울에 있는 집은 얼마나 널찍하게 있습니까? 근데 아니 거기서 장작을 패고 텃밭 가꾼다고요? 그 전원주택 전원생활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바로 딸 조이 양. 지금 빼곡한 식단표 보셨죠? 저렇게 딸 먹이는 거 신경 쓰는 엄마 아닙니까? 자식 낳다 보니까 딸을 위해서 전원 생활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 사실 저는 좀 배우 이영애 씨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쌍둥이 낳고 나서 양평에 전원주택 있고 거기서 키웠잖아요. 이렇게 딸 위해서라고 말했던 서유림 씨지만 사실은 지금은 본인이 더 만족한다고 해요. 뭔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도시에 살면서 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빠지는 것 같았는데 딱이 전원에 가면 뭔가 에너지가 확 돌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서 이 전원 생활에 대한 각별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리고 서유림 씨는요, 뭔가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행동하는 직진파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온실 속 왜 화초처럼 아주 곱게 그 공장에 뭔가 오빠들만 있는 집에서 막내로 컸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서유림 씨 이미지와는 다르게 아주 강한 딸로 성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거나 혹은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독립적인 성향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 독립적으로 뭐든지 알아서 척척 결정을 했지만 뭐 연예계 일이라던가 진로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을 걱정시키거나 소갈이시키는 이런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성격 덕분인지 이 딸 조이를 위해서 전원주택 이 생활을 결심했을 때도 단 일주일 만에 이 집을 계약을 하고 집에서 나 내려가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 댁은 딸을 위해서 또 손녀를 위해서 열혈 얼마 또 열혈 할머니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열혈 할머니 바로 배우 김수미 씨잖아요. 2020년에 조이가 태어나고 완전 손녀 바보에 등극이 됐는데 한 방송에서 이 40년 만에 육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는 참 사실 애 보는 거 힘들죠. 아이고 아들한테 야 나 못 간다 못 해먹겠어 이렇게 말은 했지만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김수미 씨가 이 손녀를 위한 이유식을 만들어서 줬었고 그 이유식 만드는 그 레시피를 모아서 사실 책도 발간을 했었거든요. 자, 서유림 씨도 요리 잘해, 김수미 씨도 요리 잘해. 그 조이의 첫 이유식은 누가 해줬을까 궁금했는데 그래도 첫 이유식은 할머니 김수미 씨가 해줬다고 해요. 네. 열혈 할머니 인정합니다. 인정입니다. 근데 열혈 엄마인 것도 인정하는 게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잖아요. 그 빼곡한 이유식 식단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2022년에 한 방송에 출연한 서유림 씨는요. 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유식을
사 먹여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 이유식은 전부 절구로 갈아서 준비를 했대요. 면역이 생겨 이 초기 이유식까지는 그렇게 하고 또 중기부터는 칼을 쓴다라고 밝히면서요. 이유식을 만드는 그 도구 하나까지도 영양사 파괴를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는 이런 이 열혈 엄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서유림 씨도 보니까 요리를 꽤나 잘할 것 같은데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책도 내시고 그랬잖아요. 어떨까요? 사실 김수미 씨가 집에 냉장고가 몇 대 있는 줄 아십니까? 17대. 17대가 있는 이런 시어머니를 우리 시어머니다 사실 진짜 서유림 씨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유림 씨가 요리 학원에도 가고 그래서 배우고 또 연습도 하고 이럴 만큼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김수미 며느리 아이고 당연히 요리 잘하겠네.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야, 17대. 스스럼 없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잘 살고 있는 고부 사이인데 근데 정작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연애 시절에는 그걸 잘 몰랐다면서요. 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김수미 씨는 결혼 전 아들과 서유림 씨의 연애 사실을 알고 있었냐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 아이를 갖고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당시 같은 방송에 출연 중이던 김수미 씨와 서유림 씨, 김수미 씨가 서유림 씨에게 너 왜 이렇게 피부가 안 좋냐? 봄 타냐? 라고 물어보자 서유림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에 김수미 씨는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당시 서유림 씨가 입덧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김수미 씨는 이제 딱 들었을 때 아들과 서유림 씨가 만나고 있다라는 말 들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김수미 씨 아들이 이제 서유림 씨와 만난다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 굉장히 안도하면서도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실 서유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보다 어머니, 이 시어머니인 김수미 씨를 먼저 만난 특이 케이스인데요. 2017년도에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 모녀 역할로 처음 만났습니다. 이때도 사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난 게 김수미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어머 서유림 씨랑 진짜 닮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성격까지 아주 찰떡궁합을 보여줬었는데 특히 이 골치가 아팠다라는 부분 때문에 알아보니 서유림 씨가 실연당했을 때 이 김수미 씨가 여자로서 그리고 대선배로서 조언을 해준 거예요. 얘야. 사랑으로 실연을 당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 아픔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돈독하면서도 쿨한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는 일절 전화를 안 한다면서요? 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드라마 할 때 엄마와 딸 역할 했다고 사실 드라마 끝나고도 서로 엄마, 딸 이렇게 부르면서 자주 통화하고 심지어 지금 이성교제 조언까지 받았던 사이잖아요. 그리고 또 드라마 후에 같이 예능도 했어요. 그러다가 내 아들이랑 연애해서 결혼했다? 며느리도 잘 알아? 그럼 우리 셋이 같이 잘 지내자. 사실 이러기 쉽잖아요. 저 김수미 씨 정말 이런 시어머니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2022년 11월 지난해 11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애들 결혼하고 3년 동안 이 아들네외 집에 딱 3번 다녀갔다. 3번밖에 다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절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조이하고는 한 가족이다. 요걸 인정하고 나하고는 딱 분리해낸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개념 있는 시어머니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수미 씨 정말 짱입니다. 짱입니다. 짱이에요. 네. 서유림 씨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서유림 씨는 영화 인 드림으로 이제 연예계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요. 데뷔 후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스릴러 영화예요. 그런데 이 줄거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연쇄살인으로 혼란스러운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꿈을 통제할 수 있는 이 드림 워킹 능력을 가진 여자가 실종된 친구를 찾기 위해서 연쇄살인마의 꿈으로 찾아간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 개봉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스타 가죠. 네가 사는 저 푸른 초원이의 그 집 세 번째 스타는 가수 이장희 씨입니다. 이장희 씨는 울릉도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울릉도에 저택이던데. 아, 진짜 저택이죠. 올해 76세이신 이 이장희 씨가 55세가 됐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그래요. 나는 언제 어떤 때 뭔가 황홀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피가 뜨겁게 끓는 열기가 느껴지지? 바로 대자연에 있을 때구나. 그 속에 있을 때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아마존, 정글,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 유럽의 여러 나라의 아시아의 중국, 일본까지 다 돌아다녀 봤지만 거기서 찾은 가장 아름다운 것, 정말 지상 낙원 같은 곳이 울릉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90년대 중반쯤에 이 울릉도를 찾았는데 요때 정말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 절벽에서 바다로 하얀 연기를 내면서 뚝뚝 떨어지는 그 폭포를 보면서 야, 이게 자연이 주는 신비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내가 노년을 보낼 곳은 여기다. 나의 지상낙원은 여기다. 이렇게 이장희 씨가 딱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네, 운명처럼 울릉도를 알아본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농협 직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있었다. 그래요.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처음엔 대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에서 집을 살 때는 부동산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어요. 울릉도에 푹 빠진 이장희 씨가 울릉도에 땅을 사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수송을 했는데 여기에 복덕방이 없더라고요. 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없어서 집을 어떻게 사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농협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는 이 퀴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농협 직원의 도움으로요.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에 위치한 이 넓은 대지와 100년 이상 된 이 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경으로 울릉도에서 가장 큰 호수까지 만들었다고. 야, 매일 아침 이제 호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면서. 제대로 이제 울릉도에서 살기 위해서 이장희 씨는 농업 학교까지 다녔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 자연과 이 땅과 들과 하늘과 혼연일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한 건데요. 이장희 씨가요, 이 일찌감치부터 귀농을 굉장히 자연에서 사는 삶을 꿈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울릉도에서 살기 위해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 농업학교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릉도에 정착한 이장희 씨는요, 꽃씨를 심어서 화단을 가꾸고 또 굴착기 사용법을 배워서 연못과 밭을 만들면서 한 3년 동안은 또 더덕밭을 일구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바위 밑에 있는 이 꽃씨 하나 그리고 돌 하나까지 손수 이렇게 정말 옮기면서 가꾼 터전에 이장희 씨가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이름 바로 울릉천국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서 살았다고 해요. 네. 근데 저 울릉천국이라는 저 집이 말이에요. 우리 사진으로 잠깐 봤습니다. 네. 저는 무슨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저도 공원인 줄 알았어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이 커요. 저도 사진을 보고 그 규모의 감탄사를 금치 못했었는데요. 울릉도에 펼쳐진 이장희 씨의 보금자리는 이 앞마당에 뒷산에 절벽까지 있고요. 엄청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앞마당에는 연못, 천연 약수터, 야외 공연장까지 갖춰져 있는데 그 규모가 무려 축구장 6개 크기를 합친 크기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울릉도를 대표하는 음악인으로 불리는 이장희 씨인데요. 울릉천국이라고 부르던 보금자리 500평을 울릉도에 기증을 했다 그럽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울릉천국, 이게 13,000평이잖아요. 정말 유럽의 중세 때 어떤 봉건 영주의 정말 영지 같은 그런 건데, 사실 저도 취재한다고 하면서 저기 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울릉천국을 가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장희 씨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 13,000평 중에 500평을 울릉도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 기증받은 땅에 울릉도에서는 뭘 했냐면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울릉 아트센터를 만들었어요. 이 울릉 아트센터 안에는 150명이 입장 가능한 공연장도 있고요. 또 공연하려면 연예인들 온다는 거잖아요. 분장실, 대기실도 있고, 또 그럼 기다리고 이러면서 또 차도 마셔야죠. 카페테리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전시장도 갖추고 있는데 이 전시장은 뭘로 채워져 있을까요? 이장희 씨가 울릉도에 기증한 세시봉 관련 자료들 요걸로 또 전시장을 꾸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의 어떤 사유지 주거 침입하지 않아도 울릉 아트센터만 가도 자연스럽게 이장희 씨 울릉천국 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아, 저걸 가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얼마나 또 울릉도의 사랑이 대단하냐면 30년 만에 노래를 만들었는데 울릉도는 나의 천국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장희 씨가요, 2011년도에 30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울릉도는 나의 천국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나 죽으면 울릉도로 보내줘. 나 죽으면 울릉도에 묻어줘.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장희 씨가 이 울릉도라는 이 장소에 대해 얼마나 사랑이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네. 노래도 좋네요.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장희 씨가 울릉도에 이렇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 가장 구원을 받은 사람은 조영남 씨다.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조영남 씨가 이제 예전에 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책 제목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친일선언이란 요 책을 썼었고 요때 사실 여기 이 정동에서 기자회견 때인데 저도 그때 갔었는데 굉장히 본인은 정말 순수한 그 맑은 얼굴로 요걸 내고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그러면서 1년 반 정도 활동을 쉬어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마음이 이제 착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천국 유토피아 없나 하면서 막 찾아다녔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가 나의 유토피아인가. 이때 갑자기 이장희 씨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형, 세상 어디에도 유토피아는 없어. 천국은 없어. 나도 울릉도가 좋지만 내가 울릉천국이라고 부르지만 농사 짓다 보면 허리가 끊어져. 이렇게 온몸이 고통스러운데 무슨 천국이야.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파랑새를 찾은 거랑 똑같다 싶은데 멀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에 천국을 찾으라는 그런 조언을 했던 것 같고 조영남 씨가 그래서 좀 마음이 가라앉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게 울릉도를 조영남 씨가 찾았고 그 조영남 씨는 울릉도에서 딱 3가지만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4박 5일 동안 이장희 씨가 사는 이 울릉도에 머문 조영남 씨가요. 딱 하루에 3가지만 했다고 합니다. 뭐냐? 일단 아침 먹고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에 점심 먹고 동네를 한 바퀴 딱 돕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잡니다. 이거를 4박 5일 동안 했다고 하는데요. 울릉도에서의 일가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와 너무 부럽다. 나도 휴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울릉도에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근데 이장희 씨가 얘기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굉장히 부자인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람들이 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크루즈 여행도 가고 시골에 텃밭 사가지고 가꿀 거야. 이렇게 자꾸 나중을 얘기하는데 이장희 씨는 그렇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긴다고 해요. 즉시 행동에 옮긴다는 건 뭐냐면 당장 크루즈 여행을 예약하고 당장 시골 텃밭을 산다 이거보다는 그럼 나 지금부터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할까? 이 실행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요런 생각의 차이가 아주 인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든다. 뭘 하고 싶으면 지금 계획 세우는 것부터 실행하라. 멋진 말씀이네요. 네, 이장희 씨가 그래서 울릉천국이라고 하지만 뭐 울릉이 천국일 수도 있지만 그 천국 자체를 이장희 씨가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너무 정확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이장희 씨가요. 정말 전 세계 곳곳을 다녀봤는데 울릉도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다라고 이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다들요. 아름다운 풍광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넓은 들, 뭐 바다, 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울릉도에는 이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장희 씨 집 뒤가 산이고 앞에는 아주 바다만큼 넓은 호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연세도 있으신데 집 주변에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은요. 물론 큰 병원도 없어서 어떻게 불편하게 사냐라는 질문도 받는다. 하지만 병원 가려고 그 동네 사나요? 적당히 불편해서 더 좋습니다라는 이 우문 현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래도 이 나이에 내가 울릉도 같은 이 천국
이 천국을 베이스로 삼고 살고 있으니까 정말 나는 세계 여행도 하는 복받은 노인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장희 씨는 요즘 그래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해에도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그때 못 갔는데 올 여름에도 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 이장희 씨 또 세시번 콘서트 기다리고 있는데요. 꼭 올 여름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으니까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굴까요? 네가 사는 저 푸른 초원의 그 집 네 번째 스타는 인간 냄새 폴폴 나는 배우 이계인 씨입니다. 이계인 씨. 예. 아니 낚시를 좋아해서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면서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낚시 좋아한다는 연예인분들 좀 몇 분 계시죠. 이덕화 씨, 백일섭 씨, 이경규 씨, 그리고 이계인 씨인데 이게 이계인 씨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1970년대 요때 수사반장 할 때요. 사실 범죄자로 많이 나왔거든요. 촬영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대기하던 이계인 씨 어디 갔어? 근처 낚시터에서 낚시하고 있어서 잡아오고 영화 촬영할 때도 쉬는 시간이 있어? 근처에 저수지에서 또 낚시하고 있어 잡아오고 이래야 됐을 만큼 그래서 2000년대에 실제로 이 팔당호 근처에 그 딱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 전원주택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운치 있을 것 같은데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한 방송에서 공개된 이계인 씨의 주택은요. 규모만 무려 400평이라고 이야. 합니다. 인적이 드물고요. 도로에서부터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적한 분위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특히 이 마당에 있는 다양한 작물 중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손녀가 태어났을 때 직접 심은 이 손녀나무라고 합니다. 어쨌든 낚시 때문에 이제 전원주택을 시작한 건데 낚시를 워낙에 좋아해서 생선 비린내 때문에 여배우들이 피하는 깊은 인물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영화 촬영 있으면 쭉 내 촬영이 매일매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하루 이틀 촬영 스케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얼른 낚시 가방 메고 또 낚시터를 가는데 거기서 내내 있다가 집에 들렸다 오는 게 아니라 곧장 촬영장을 오는 거예요. 물론 촬영장 와서 빡빡 씻고 그리고 딱 촬영하러 갔는데 이 물비린내가 쉽게 가시지 않잖아요. 여자 배우 입장에서는 물비린내가 나서 이계인 씨 기피대상 1호였다고 네. 그런 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계인 씨의 에피소드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의도 MBC 사옥 그 로비 수족 광고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계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의도 사옥에 이 잡아놓은 붕어가 자그마치 100여 마리나 됐다고 하는데요. 보다 못한 경비 아저씨가 이 붕어 똥 때문에 물 색깔이 너무 탁해지니까 이 붕어 좀 그만 집어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계인 씨는 그럼 언제부터 낚시를 이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네, 일단 우리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이계인 씨 정말 될성 부를 이 낚시계의 떡잎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낚시를 배웠다고 하니까요. 이미 60년이 넘은 이 내공을 자랑하거든요. 당시 철공소를 했던 이계인 씨 아버지가 주말이면 꼭 낚시를 하러 다녔는데 낚시 실력이 출중해서 낚시 갔다가 오는 날은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다고 해요. 이 이웃들이 이계인 씨 아버지가 잡아온 붕어, 잉어, 메기 등을 받기 위해서 양동이를 들고 쭉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낚시를 배운 이계인 씨 20대 때 별명이 어부였다고 해요. 그만큼 낚시를 굉장히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요. 큰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래서 이거 약간 허세인 것 같기도 한데 너무 큰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내가 20대 때부터 이걸 한다고 내가 50견이 그때 좀 빨리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잘 잡는 가보면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앉았는데 여기만 그렇게 맞아요. 어복이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계인 씨 하면 뭐니 해도 양계장 아닙니까? 다 키워가지고 이렇게 알 가져와서 주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양계장이죠. 사실 이계인 씨 미술학도를 꿈꿨는데 20살 어린 나이에 배우 공채 탤런트에 딱 합격이 되면서 배우의 길로 들어섰어요. 아이고 그런데 첫 월급을 몽땅 내기로 날렸고 또 이렇게 생활하려면 또 이렇게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월부라고 누가 와서 하다못해 라디오 하나를 사도 이렇게 월부로 이렇게 샀는데 그 월부 어머니가 대신 다 갚아주고 또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귀한 아들 해주고 싶잖아요. 옛날에 달걀도 키웠거든요. 요 달걀로 달걀찜 해서 아들 상에 올려놓고는 아들 먹으라고 하고는 본인은 그걸 한 숟갈도 드시질 않았대요. 그 나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했던 어머니 생각에 양계장
차려서 닭을 키우게 됐다네요. 네, 어머니와의 기억을 안고 닭을 키우게 된 건데 키운 닭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이계인 씨 집에 가면 닭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멍멍이 사진, 고양이 사진 찍는 것처럼 닭 사진을 찍냐?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이계인 씨가 닭은 닭일 뿐 키워서 나는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7년도에 이계인 씨가 이 닭은 한 20-30마리를 키우고 병아리는 한 70마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날을 기점으로 이 닭들이 좀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왜냐? 워낙 건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계인 씨 닭을 굉장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사진 많이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뭐냐? 닭을 이제 그 삼계탕으로 만들기 전에 사진을 꼭 찍는다고 해요. 일종의 닭으로 치면 뭐랄까요? 영정 사진을 찍어서 이 닭들의 사진을 보관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이계인 씨 몇 년 전에 왜 큰 수술했는데 요즘 건강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혼자 살잖아요. 탁 쓰러졌는데 다행히 배우 독고영재 씨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고 목숨을 건졌는데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했어요. 그렇지만 평생 혈관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원주택이 거기에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스타들을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감은 완전히 해갈될 만큼 좀 촉촉하게 넉넉하게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 바람이 또 그렇게 강하게 분다 그래요. 배가 크고 튼튼한 우산 하나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